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려시대 외교와 전쟁 그리고 인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병인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고려시대이고 외교 그리고 전쟁 인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려시대 대외관계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과정에서 책봉체제가 정착되는 시스템에서 고려의 대외 정책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아시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심국과 주변국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중심부는 화이사상에 입각한 중국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즉 중국 중심 천하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주변은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중국이 오랑캐로 지정한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가 북적이라든가 서융이라든가 남만으로 지칭되는 여러 나라들이 그 중원을 차지하는 국가,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이라고 하고 또 중하 중심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물론 한족이기도 하고 북방족이기도 하고 유목 민족이기도 한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사대를 하는 게 굴종적이거나 복종적이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국제 질서이고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상하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국가의 오늘날의 주권 개념은 아니지만은 국가의 영역과 통치 방식이 따로 있고, 또 고려 같은 경우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명분은 대내적으로는 민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왕조의 권위가 있고, 밖으로 나가면은 이 왕조 권위를 인정해주는 더 위에 있는 힘이 필요한데, 중국 같으면 그것을 하늘과 연결되는 중국이라고 표방을 하지만은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여러 왕조들, 특히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하늘과 연결되는 중국을 거친 통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하늘을 대신하는 큰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것을 사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사대의 방식은 그 중원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권력, 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황제로부터 고려의 국왕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는 것, 그걸 책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원을 차지하는 왕조의 지배자, 즉 황제가 지침을 주는 세계관, 시간관, 즉 연호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지배하는 자의 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례적이기도 하고 무역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약간 굴종적이긴 하지만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 세 가지, 즉 책봉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세 가지 중심 틀을 유지해야 되는 사대 관계 속에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대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라고 하는 왕조는 470년 동안 유지되는데, 중국에서 이 4대의 본령을 차지하는 중원을 차지하는 국가는 자꾸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려 대외 관계의 특징이죠. 조선시대 같으면 명나라와 청나라 두 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는 국가였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조선에 있는 신료들이 거의 양분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명나라를 지속적으로 받들여야 된다. 명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 무력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신흥국가 청나라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청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립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침략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 피해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게 중원을 차지하는 세력의 교체이지만 왜 그게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사회를 이해하면은 한층 더 쉽게 되겠죠. 고려 사회는 이제 더 많은 중원을 차지하는 국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고대 식국을 거쳐서 송나라, 그 다음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 다음에 만주족의 몽골, 그 다음에 뒤로 이어지는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로 이어지는 굉장히 많은 중원의 왕조의 교체 속에서 고려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봉체제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국가의 관계인데, 즉 여러 나라로부터 책봉을 아주 일시적으로 겹쳐서 받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한 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야 되고 한 나라의 적용을 받쳐야 되는 시스템에서 중국의 왕조가 바뀌는 그 시점에 고려의 이제 줄타기 외교가 시작되는 거고, 수없이 많은 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 고려로부터 사대를 받아야만이 이 아시아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고려의 굴복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고려가 타깃이 되다 보니까 고려는 끊임없이 새로운 중원 세력과 갈등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온전한 수용이 아니면은 전쟁을 겪게 되는, 예외 없이 중원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뀌게 되면은 고려는 전쟁을 겪게 되는, 그래서 고려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전란을 겪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이 세계 전역을 제패하는 과정에서도 왕조를 유지하면서 또 그 관계를 지탱했기 때문에 고려의 대외 관계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몇 가지 인물과 사건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고려의 대외 관계, 그 속에 나타난 외교, 전쟁, 인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펼쳐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주제는 왕건과 중패비사입니다. 왕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고 후삼국우 쟁패에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고려는 신라 사람이었죠. 신라 사람으로서 신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요즘 그걸 교과서에서 후삼국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에 실패하면은 결국은 제거되거나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승자가 됐기 때문에 통일 군주가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이 왕건은 더군다나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궁예를 내몰고 왕이 됐기 때문에 왕건의 컴플렉스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왕조를 반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궁예라고 하는 자기가 모시던 군주를 내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왕건은 그 당시로 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삼국 쟁패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은 후고구려 입장에서 고려 입장, 그리고 후백제와 신라의 관계 속에서 왕건의 외교력이 큰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중패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918년 왕건이 궁예를 내몰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당시에는 전국에 수없이 많은 호족들, 크고 작은 호족대들이, 도적대들이 일어나서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궁예를 내몰고 왕건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그 도적대들이 이 왕건을 비웃거나 혹은 그 왕건을 내몰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은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건은 그만큼 힘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 호족들을 연합하거나 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선길이라든가 이흔함 같은 사람의 반역과 모욕이 잇따랐고 그래서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왕건은 중패비사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의 사료를 한번 보면은 918년 8월에 여러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각 지방의 도적이 내가 나라를 세우고 즉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혹시 변방에서 난리를 일으킬지 모르겠다. 각 지방의 사신을 보내어서 선물을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에 겸손한 언어로서 예우를 해라. 그리고 화해의 뜻을 보이도록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당시에 고려사에 나오는 한자 용어로 중패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건의 이 중패비사 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호족들이 왕건에게 귀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훤만이 교빙하기를 꺼려하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은 견훤도 자기 아들에게 유패를 당하자 왕건에게 나중에는 귀부를 하게 되죠. 이 왕건의 중패비사라고 하는 외교적 통합 정책은 그 당시로 봐서는 왕건의 어려움, 내적 어려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건국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군사력이 그대로 도움 없이는 후삼국을 통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인덕을 베풀지 않으면은 이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궁예와 견훤은 노골적으로 복수론을 내세웁니다. 견훤 같으면은 의자왕의 원수를 갖겠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죠. 궁예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원수를 갖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견훤과 궁예는 옛날 고구려 지역과 옛날 백제 지역 사람들의 노스텔지아, 향수의식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는 그 후삼국의 혼돈을 이끌고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에 비해서 왕건은 자세를 낮추고 화해를 하고 통합의 의지를 펼치고 나중에 이게 일통삼안의 원리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중패비사의 용인술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뜻, 민심과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전의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보다 더 위에 있었던 고조선은 전부 하늘의 자손, 천손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고조선 2330년 거의 그 가까운 시간, 신라 왕조 1000년, 고구려 700년, 백제 600년의 역사, 거의 그 3000년의 역사를 지배한 건국의 군주들은 대체적으로 천손이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 권력을 창출한 사람입니다. 고조선은 실제적으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한웅의 아들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들은 전부 알에서 태어나거나 신이한 현상으로 태어난 천선신앙의 산물들입니다. 이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조선은 자기들의 군주가 천손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자손, 즉 하늘의 권위를 통해서 통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흐름으로써 하늘의 권능만을 가지고 이러한 건국설의 서사 구조만을 가지고 질곡과 모순에 가득 찬 신라 말의 상황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 새로운 군주로 왕건이 등극을 하면서 바로 천손이 아닌 인간의 용인술 중패비사의 외교 통합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려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936년에 통일을 합니다마는 그 주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에서 고려 혼자 존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건의 권위를, 더군다나 천손도 아닌 왕건이, 일개 상인이었던 왕건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그 권위를 중국의 황제로부터, 즉 중원을 차지하는 세력으로부터 황제의 그 권능을 이용해서 왕의 세습, 새로운 국가 건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즉 고려가 건국되고 통일될 때까지
이 중국의 상황은 5대 19개 혼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왕건이라든가 그 이후의 군주들은 대단히 어려운 외교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건국된 918년부터 후삼국이 통일된 936년은 중국의 5대 19, 거의 50년에 걸친 혼란기와 겹치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에서 송나라로 통일되는 과정까지 19기 펼쳐져 있는 대혼란의 과정 속에서 고려 초창기 국왕들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5대 19개 국가의 어떤 분포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대 19과 고려 초기 군주들의 교섭 상황을 보면 태조는 제26년 동안 12번에 걸쳐서 중국의 사절을 파견합니다. 5월가도 교섭을 하고 후량, 후당, 후진과 계속 교섭을 하면서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3년이 지난 939년에 개부이 동삼사 검교태사라고 하는 직위를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왕건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중국 중원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4대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태조의 이런 그 5대 19국을 향한 외교 관계, 외교 정책과 달리 거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태조의 훈요 10조 제4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4조의 조항을 보면은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풍속이 같지 않으니까 그 의관 제도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지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거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하적이고 이 금수지국과 달리 고려가 따라야 되는 것은 당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중국의 풍속인데 당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진다면 미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구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수지국은 역시 변방의 문화였겠죠. 그래서 태조의 거란과는 굉장히 강경했는데 그것은 뿌리를 보자면은 발해 멸망에 대한 강경한 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분명치는 않지만은 한편으로는 태조의 북진 정책 혹은 고구려 계승 의식의 표출이라고도 하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데에 대한 어떤 강경한 태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태조의 거란에 대한 강경책은 고려 사신 거란의 사신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그 태조의 거란 정책은 후일에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종과 연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건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중국의 황제가 즉위를 하면은 내가 즉위한 이해부터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중풍 뭐 이런 연호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중풍 1년이 되는 것이죠. 그 중풍 1년과 소위 말하는 육식갑자, 자축인묘, 진서오미 이런 그 가불명정 무기경신으로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갑자년 이런 연호와 중국 황제 육식갑자와 중국 황제의 연호를 통해서 시간관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군주 중에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내세운 군주는 흔치 않습니다. 국왕으로서 군주를 이 소위 말하는 연호를 내건 군주는 흔치 않고 또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내세우는 대내적인 어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표방을 하죠.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은 또 5대 식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해종도 후당으로부터 고려 국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해종의 뒤를 이은 정종은 후한과 교섭을 하고 후한의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종대가 되면은 후주와 본격적인 교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종은 이제 후한의 뒤를 이은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고, 특히 이 광종은 후주로부터 책봉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후주의 사신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 광종의 과거제 도입은 잘 아시다시피 호족의 정치 권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드러내게 되는데, 광종은 단순하게 후주의 군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후주의 제도인 그 과거제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책봉이라고 하는 대외적인 권위를 활용할 뿐만 아니고 과거제라고 하는 대내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즉위를 하는 첫 해에 광덕이라고 하는 건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광종대에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기록도 나옵니다. 청주에 있는 용두사지 철단간에 962년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된 이 명문에 준풍이라는 연호가 사용된 걸로 봐서 광종대에는 광덕과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광종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어떤 고려의 자주성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이 5대 식국의 혼란을 송나라가 건국되면서 통일을 합니다. 후주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광종 13년부터 송나라와 고려가 국교를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송나라는 이 문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고려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고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통해서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부터는 송나라 황제로부터 고려 국왕은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963년부터는 송나라 연호인 건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송나라의 건국과 함께 이제 고려는 본격적인 4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연호와 책봉, 조공을 송나라에 행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원의 세력이 교체되면서 이제 혼란과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왼쪽 연은 16주를 중심으로 힘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10세기 무렵에 거란이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군주가 나오면서 여러 부족을 통합을 해서 대거란국을 세우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993년부터 1019년 동안 약 25, 6년 동안 고려를 세 차례 침입하게 됩니다. 이 거란의 세 차례의 침입에 의해서 고려의 군주는 개경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당시에 고려의 왕조실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겪기도 하죠. 이런 거란은 1125년에 여진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은 실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100여 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중원을 차지하다가 몰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과 전쟁을 거쳐서 송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거란의 사대를 하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다시 사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의 외교 관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와중에 금나라는,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태조 왕건이 금수의 나라이고 의관을 아예 본받지 말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거란에 사대하는 것을 바로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여진족 같은 경우는 거의 부자관계, 고려와 부자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친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란에 사대를 한다거나 여진에 사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원 세력의 교체뿐만 아니고 고려 내부의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분열, 또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에서 중국이라든가 미국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가깝게 지나면은 친중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말만 들어라 라고 해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국교를 단절한다거나, 혹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제약을 가하면 미국의 어떤 그 종속된 이 한미 관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종속된 한미 관계에 충실한 것보다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속되는 이 시스템에 비해서는 현재는 한국의 국력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지수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봐서 중국과 관계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정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와 가지고 이런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혹은 동남아시아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 아랍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해야만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대내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대내의 정치, 요즘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변화, 혼돈을 덜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정치 지도자의 대외적인 인식이라든가 외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려 사회는 이 모든 국왕들에게 이런 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서희와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거란은 중원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취하면서 사대 의회를 갖추라고 요구를 하겠죠. 더군다나 유목 민족으로서 중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항도 세고 내부의 문명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 때문에 그 거부를 하는 세력들도 많았겠죠. 고려도 당연히, 더군다나 이 고려의 건국자 왕건이 금수의 나라라고 표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란이 보낸 사신을 죽인다거나 낙타를 굶어 죽게 만드는 어떤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은 고려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복종을 요구하면서 군사를 보냅니다. 성종 12년 993년에 그 유명한 소선영이 고려를 침입하는 제1차 거란 침입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소선영은 이때 침입을 하면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취하지는 않고 위협만 가하는 상태에서 국경의 일부를 나눠주라는 요구를 하죠. 이때 서희라고 하는 관료가 대단히 뛰어난 외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소선영과談판을 하러 갑니다. 소선영을 만나 가지고 당신들이 현재 고려를 침입해서 요구한 사항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침입을 되돌렸을 뿐만 아니고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강동 6주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소선영과 서희가 주고받았던 대화에서 고구려의 계승의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서인은 소선영을 만나 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의 후예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때 우리나라의 국호가 고구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고려와 고려는 그 발음상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평양이 수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평양은 개경이었지만은, 그리고 요 나라 동경지방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과 친교할 수 없는 것은 여진족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 사료와 같습니다. 소선영이 서희를 만나 가지고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나라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략을 해서 차지했으니까 그 땅을 내 나라, 그리고 우리하고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병을 했으니까 만약에 땅을 나눠주면은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소선영은 서희에게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고 거란이 오히려 고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땅이 바로 거란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대치기를 해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고 국호를 그래서 고려라고 했고 평양도 도읍이다. 그리고 국경을 두고 말하자면 요 나라의 동경도 옛날 고구려 땅 아니었느냐. 그리고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당신들과 교류를 하러 갈 수가 없다. 여진을 쫓아내고 옛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친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선영이 중국의 이제 거란의 왕에게 이 말을 하고 군사 행동을 중지케 하는 지시를 받죠. 여기에서 서희의 주장을 흔히 우리는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면은 고려는 사만일통, 즉 고구려 백제 신라, 더 나아가서는 마한 진한 편한, 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통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순왕의 귀부를 받아서 왕에 올랐기 때문에 신라의 계승의식, 또 신라의 상당한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신라 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거란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 고구려 계승의식이 또 국호라든가 이런 데서 또 서경을 중시한 이런 측면에서 나타났던 고구려 계승의식이 서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 계승의식은 이제 고려 인종대 묘청은 안, 즉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의 대왕 속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서희와 단판을 치렀을 소선영과 서희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거란은 소위 말하는 강조의 반란을 들어서 고려를 2차 침입하고, 이때 고려 군주가 저기 공주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침입, 즉 2차 침입 때 현종이 직접 거란에 와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친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해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때 강감찬의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 일어나죠. 이 3차의 전쟁을 거치면서 고려와 거란은 전체적으로 화친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역시 거란이 고려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거란이 중원을 차지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고려를 굴복시키면서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기인한 원인도 크다고 하겠죠. 이 지도는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상황을 1차부터 3차까지 친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고려는 다시 송나라와 일시 중단됐던 국교를 문종 때부터 재개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은
송나라의 선진 문물 수입에 대한 고려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나라가 고려와 통교해서 거란을 견제하고자 하는 송나라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결합된 부분이고, 특히 이 문종의 뒤를 이은 숙종이라든가 애종은 적극적으로 송나라의 문물을 도입을 하고, 또 대각국사 의천 같은 사람들은 송나라의 불교 문화를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려의 애종 같은 경우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국자과목 개혁 정책이라든가 혹은 도교의 수용 보건궁을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 또 송나라 황제가 친필 희호를 써진 것들을 받아서 또 송나라의 음악을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송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려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고려의 문화가 또 일시 상승하기도 하죠. 다음 키워드는 윤관과 여진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외교 관계나 전쟁과 달리 여기에는 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즉 후삼국 전쟁이라든가 혹은 삼국 통일 전쟁 때 자의적으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 아닌 우리 역사에서 쉽게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제 타격을 한 경우는 여진정벌이 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즉 윤관은 자의적으로 전쟁을 해서 여진을 정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대마도 정벌과 이 여진 정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흔치 않은 사례이죠. 물론 윤관의 여진 정벌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희의 강동 육주, 그 다음에 윤관의 여진 정벌을 통한 구성의 획득은 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고려의 영토를 점점 북쪽으로 옮겨서 조선시대 세종의 사군 육진의 획득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국경 라인,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을 잇는 이 국경 라인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나중에 후금으로 불리우는 청나라의 어떤 선족격에 해당되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마민족이죠. 그래서 그 고려는 여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강경하면서도 회책을 병행하면서 부자관계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즉 여진 사람들은 고려를 아버지로 모시고 고려는 여진을 아들로 모시는 대외관계를 형성을 하다가 이제 12세기 초에 여진의 완안부가 흥기하면서 금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숙질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부자의 관계에서 급변해서 여진이 금나라가 자기들이 삼촌이고 고려는 조카의 애를 갖추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진의 힘이 커져서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의 변경을 함락하고 휘종과 흠종을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더군다나 송나라가 칭신을 하고 책봉과 조공 관계를 맺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고려는 이제 여진과의 또 다른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에 다다르기 이전에 고려는 이 끊임없이 한반도 북부를 침략하는 여진을 정벌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고려 숙종 때, 물론 이 고려 숙종의 여진 정벌, 윤관의 여진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조카를 내몰고 왕이 된 숙종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대내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적인 북진 정책의 어떤 계보를 잇는 정신도 있었겠죠. 이 윤관이 이 여진과 궁사 충돌을 하면서 번번이 패배를 하자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여진족은 이제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게 군사 행동을 펼치니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고 하는 부대를 통해서
주로 고려도 마을 중심으로 부대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양반, 백정, 농민, 승려, 상고, 노예까지 동원되는 거국적인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즉 양반의 자제들은 군대를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무반의 조직과 함께 오품이사 자제 중에 한 명은 군대를 별무반에 참가해야 되고 또 사찰에 있는 말은 또 별무반에 항마군 같은데 말을 바쳐야 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종 때 여진 정벌을 개시해서 윤광과 오연총이 이 구성을 구축하게 되고 이 구성을 구축했지만은 획득했지만은 이 여진의 어떤 다시 기습 공격에 의해서 이것을 뺏기고 되찾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이걸 구성환부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윤관은 당시 예종과 숙종의 북진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신료들에 의해서 탄핵 요구를 받게 되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받죠. 즉 실패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북진 정책, 대외 관계, 또 영토를 넓혔다라고 하는 이는 어떤 호쾌한 성과의 내부에는 내부의 정치 세력들은 윤관의 별무반 그리고 여진과의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 고려 내부의 문벌 귀족 세력들, 그 다음에 사원 세력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전쟁의 성과물이라고 하는 구성을 환부 돌려주게 되다 보니까 왜 쓸데없는 전쟁, 실패한 전쟁을 해서 이 소란을 일으켰느냐라고 해서 그 책임을 윤관에게 돌리려고 했지만 예종은 끝내 윤관을 애우하고 은퇴시킴으로써 마무리를 짓게 되죠. 이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내외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일치된 국내적으로 일치된 힘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여론으로 항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둘러싼 내부의 찬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금나라에 대한 정벌은 정치 세력들 간의 다툼뿐만 아니고 개경과 서경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서경촌도라고 하는 초미의 정치적 사건이 맞물리게 돼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윤관의 개성 개척도인데 이건 이제 이 윤관의 구성이 두만강 일대에 있었다, 함흥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학설을 전제한 상태에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북간유적 도첩에 실린 척경입비도인데 여기 보면은 고려지경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 척경입비 해서 이 고려지경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는 내력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려 영토다라고 하는 것을 윤관의 구성 획득으로 차지하게 됐는데 조선 후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북진 정책의 의지를 표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키워드는 묘청과 칭제 권원 그리고 금국 정벌론입니다. 자, 고려의 금나라와 갈등 양상은 5가지 정도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인종 3년에 금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했는데 금나라의 사신을 파견을 했는데 우리가 보낸 국서에 표기 양식이 표문, 즉 상국에 바치는 표문 양식이 아니고 신하를 칭하지 않았다, 즉 친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나라 국왕이 이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금이 요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 1년 뒤에 이미 이짐이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금나라에 사대하는 일이 옳고 그른지 점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백관을
모아 가지고 금나라에 대해서 칭신의 예를 갖추는 것이 옳느냐 그르냐의 논의를 거치는데 모든 신하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찌 이 부자관계를 맺고 있던 여진에 대해서 우리가 칭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자겸, 척준경, 김부식 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금나라를 받들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금나라의 신하를 일컫는 칭신하는 표문을 올려서 사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고려 중기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금국정벌론, 그 다음에 우리도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내세우자는 칭제권언론, 그리고 이제 이자겸의 반란으로 개경의 궁궐이 불타버리는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개경의 지덕은 다 했다. 그래서 고려의 기운이 쇠했기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묘청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단계로 보면은 숙종과 애종대 별무반을 만들어서 윤관을 통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을 획득했지만은 돌려주고 여진이 점차 힘을 키워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압박하고 고려가 부자관계를 맺고 있던 여진에게 도리어 형제의 그 다음에 칭신의 애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자 금국정벌론과 칭제권언론이라는 주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수용하다는 주장이 나눠지게 되는데 묘하게도 서경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은 금나라를 정벌하고 칭제권언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반대의 진영에서는 개경의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수용하자라고 하는 논의로 양분되게 됩니다. 고려 인종은 바로 이 천도론에 기울어졌지만은 마침내 개경 세력들의 설득에 의해서 천도를 포기하자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고구려 개성의식과 고구려 수도했던 서경의 공간적 위상이 강화되죠. 그런데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개경의 궁궐이 소실되자 다시 서경천도론이 대두되고 이때 묘청이 고려 초기 도손의 이론과 대화세, 팔성론을 제시해 가지고 서경천도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팔성이론에 따르면은 백두산에서 전국을 아우르는 국토 재편을 하게 되면은 38개 이런 몇 개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려에 와서 굴복을 할 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천하관을 내세우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없었던 천하관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고 국왕의 의지가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의 의지라든가 정치제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자 난을 일으켰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하라의 뒤를 이어서 여진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송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망 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런 나라들과의 무역 관계, 아라비아까지를 포함한 무역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부의 어떤 논란과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금나라에 칭신했지만은 이 금나라는 머지않아 원나라 몽골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초유의 제국과 고려는 다시 맞붙게 됩니다. 몽골은 거의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역을 휩쓸고 동아시아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려가 예의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몽골 황제가 거란군을 경멸한 다음에
고려와 형제 맹약을 맺기로 하고 몽골군과 연합해서 거란군을 격퇴시키는 과정을 거쳤지만은 고종 11년에 고려에 왔던 몽고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몽고의 1차 침입이 발생을 하고 쭉 뒤이어서 5차, 6차까지 이어지는 장기전, 즉 30년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몽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제국을 세계 제국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고려를 끝내 정복을 못하고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고려 당시 내부에는 무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무인 정권, 특히 최씨 무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최씨 무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최씨 무인 정권의 유지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대항전이라고 하는 삼별초의 항거까지 이어지면서 몽고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삼별초라든가 그 이전에 몽고에 항전하는 이런 모습들, 특히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까지 항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편으로는 민족의 대항전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씨 무인 정권의 집권 유지 전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시각에 따라서 또 학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 자국사적인 입장에서는 점차 우리 민족의 또 이 현재 한국의 유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민족의 대항전이라고 하는 의식이 또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이 박정희 정권이라거나 혹은 전두환 정권 같은 시기에는 이 삼별초라고 하는 것은 최씨 무인 정권의 집권 유지 전략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시각도 존재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의 대항전이라는 시각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별초의 항쟁까지 이어지는 6차 전쟁, 항전을 거치면서 이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려 전역이 피해를 입게 되고 전쟁 와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죠. 강화도에 있는 고려 정부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몽골군에도 끊임없는 피해를 봐야 되고 국토 전체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세조가 몽골에서 세조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몽골이 중원을 차지하는 왕조로서의 모습을 표방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왕정이 복고되고 드디어 30년 전쟁이 종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와 원나라가 이제 몽골에서 국호를 변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려와 원나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삼별초 난을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진압을 하고 충렬왕이 즉위를 해서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고 부마국이 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을 점령하는데 여몽연합군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두 나라 13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고려와 원나라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천자제후적 관계, 특히 부마국의 관계로 전환되면서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여몽 관계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려의 대외 관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즉 몽골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등장을 했을 때 거기에 저항을 하는데, 물론 대내적으로는 최씨 무인 정권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 몽골과 저항을 하는 민족들은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저항을 한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원나라가 고려를 왕조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나라는 중국 중원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하나의 성 단위로 묶어서 11개인가 되는 성 단위로 묶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몽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전역을 지배를 하고 각각의 나라들을 그룹화 시켜서 거기에서 세금을 계속 받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세계 제국을 형성을 하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전부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데 고려만 하나의 왕조로 남아있고 중국은 전부 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고려의 신하들은 이 정통 왕조로 남아있는 고려 자체가 싫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원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들어가 버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입성책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성책동.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고려라고 하는 것이 별거냐. 그냥 하나의 성으로 편입해서 원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냥 또 따뜻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어느 정부에선가 우리가 영어 공용한 언어를 써서 우리가 그냥 이 한글을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차라리 우리가 영어를 공용화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쓰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죠. 그로부터 불과 10년이 안 돼서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언어가 됐죠. 세계 각국에서 언어가 없는 나라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한국어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또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유수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 시작을 하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 BTS 같은 가수들이 미국의 유명한 어떤 음악의 랭킹의 상위에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K열풍과 함께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영어 공용화론으로부터 불과 10년이 안 된 세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나라 지배체제에 들어갔을 때 성공을 한 부류들은 원나라 말을 잘하는 역관들, 즉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원나라 황제의 어떤 시집가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집안들, 또 원나라 황실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황관이 된 사람들, 또 원나라 황제가 좋아하는 매를 잘 길러서 바치는 사람들, 즉 그 어떤 대국을 섬기는데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세력들이 힘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도움을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원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는 원나라에 들어가서 원나라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신진 세력들 상당수는 입성책동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원나라는 이 고려를 정통 왕조로 인정을 하지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시도합니다.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렬왕 때 일본 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죠.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원정이 중단돼서 폐지됐다가 다시 내정 간섭 기구로 설치가 됐는데, 외형적으로는 원의 11개 행성과 비슷한데 간섭을 하지 않고 징병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또 이용해서, 물론 정동행성이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의례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어떤 줄을 대고 또 원나라 황실과 인연을 통해서 국내에서 정치 세력을 키우고 또 이 고려의 국왕을 내치는데 앞장서고, 더군다나 입성책동을 주장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입성책동 중에 유청신이라는 사람의 입성책동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신은 충수광을 따라 원에 갔다가 시망 왕고가 몰래 왕위를 엿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조적 등과 함께 왕을 배반하고 왕고에게 붙어 온갖 강교한 계책을 꾸몄다. 또한 오잠과 함께 원도성에 글을 올려 고려의 성을 세워 원의 내지에 비견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걸 입성책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려가 하나의 왕조로 있는 것보다는 다른 11개의 성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성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국의 하와이 주 다음으로 미국의 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고려가 쿠빌라이 원세조와 소위 말해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을 할 때 그 외교력이 작동됐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물론 고려는 제후국과 부마국으로 강등되는 어떤 어려움도 갖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묘에서 국왕의 이름에서 충자를 붙여야 되고 정치 제도도 격화가 되고 용어에서도 제국 체제로 격화가 되고 또 원나라 황실과 통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국대장 공주가 충렬하게 부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고려의 신하들은 세조 구제를 앞세워서 외교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1275년에 충렬왕이 친조를 하고 쿠빌라이와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세조가 정한 제도라고 하는 세조 구제이고 고려가 강화 조건으로 내건 6개와 몽고가 주장하는 6개의 일이 있었는데 협상 조건이 있었는데 고려는 당시에 고려의 의관을 유지하고 싶다. 우리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의례를 지켜달라.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경환도를 재촉하지 말라. 그리고 몽골 군대를 철수해주라. 그리고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 간섭하는 관리들을 몽골로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사시는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서 외교 관계를 단일화해라. 그리고 몽골에 항복한 고려인을 송부해 주라. 라고 말을 하니까 쿠빌라이 원세조가 몽골에 항복한 고려인 송환을 제외한 6가지를 모두 수용을 합니다. 즉 고려의 의관을 유지해라. 불개토풍. 즉 이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려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고려의 왕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몽고는 지배층 자제를 인질로 보내라, 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군사원조를 해라, 식량을 제공해라,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논의를 해서 몇 가지는 받아들이고 또 제공하기로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세조 구제, 즉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협상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고려 신하가 아무리 입성채통을 주장을 하더라도 원나라를 세운 세조가 고려하고 외교관계를 세우면서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불개토풍을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려 측의 입장을 원나라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입성책동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부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언제든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과정이 거의 10여 년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여기에 다 일본의 군사력이 동원되지만은 미국의 묵인이라든가 혹은 이 조선의 대신들이 외교권을 갖다 바치고 군사권을 박탈당하는데 협조하고 모든 것들을 조선의 대신들이 협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어느 시기마다 있어 왔고 원나라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나라 말을 잘해서 성공한 이 사람은 역관으로서 고작 해봐야 어느 정도 몇 품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성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권력 원천은 고려가 아니고 원나라이기 때문에 고려보다는 원나라 입장으로 모든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계관 형성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려의 주를 이루게 돼서 고려가 그 당시 입성책동을 해버리고 중국의 역사에 편입돼 버렸으면은 우리가 전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기억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 거대한 원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살아남아서 조선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와중에서 지탱됐기 때문에 이 입성책동을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입성책동을 주장했던 대부분의 고려 신료들은 고려사 간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당대에 원나라 황실에 비롯해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문이 융성했지만은 고려사를 편찬할 때는 간신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부귀 영화와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정치 현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본질들, 그 다음에 이 짧고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지속되는 미래의 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기나긴 흐름과 맥락과 지향은 무엇인가, 거기에 기본을 두고 기초를 두고 내가 오늘의 선택, 오늘의 판단을 해야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내 여기 지금 여기에서 행동이 나중에 역사의 궤적과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원나라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명암이 엇갈리는 외교 관계를 맺고 또 아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생기고 또 원나라가 당대의 또 세계 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또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남어교가 고려에 들어와서 티베트 불교 모습으로 현재까지도 남아있고 그게 경천사지 심층석탑이라고 하는 문화재로 남아있고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시력이라든가 화약이 도입돼서 천문이라든가 과학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농상 집요와 같은 농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농법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새로 이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원나라에게 많은 것들을 수탈하고 뺏기지만은 또 원나라가 갖고 있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건국과 함께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시력이라든가 이 경천사지 탑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민학은 이 기나긴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원 지배, 원 간섭의 시기를 넘어서 반원 정책을 펴게 됩니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통영부라든가 쌍성총각부라든가 정동행성과 같은 침략적인 기구를 내모는 것들, 그 다음에 기시 세력들을 또 이렇게 축출하는 것, 또 원나라 사용을 중지하는 것, 이 다양한 모습들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는 역시 고려는 고려만으로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새로운 신흥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민왕은 저물어가는 원나라 대신에 흥기하는 명나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고 친명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1370년에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면서 정식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전까지 이 원나라를 하늘같이 모셨던 고려 신료들은 공민왕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했겠죠. 왜냐하면 역사를 미리 점쳐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흥기할 줄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구장창 모셨던 원나라를 어찌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친명 정책에 반대를 하고 이런 친명 정책을 펴는 공민왕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마침내 공민왕은 시해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자, 우왕창왕대 들어가면은 이제 외구 침략과 함께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진입을 하고 남쪽에서는 외구가 침략을 하게 되고 내부의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혼란기를 겪은 과정 속에서 신진 사대부로 불리우는 새로운 유신들 사이에서 고려 왕조의 한계를 인식하는 젊은 학자들과 홍건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외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이성계라든가 최영과 같은 무장 세력들이 흥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계에 봉착한 고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게 될 때 원나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중시할 거냐, 흥기하는 명나라를 따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요동정벌과 맞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무리한 곡물 요구 등등에 반발하는 전통적인 친원 세력들이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요동을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나서게 되고, 이성계가 과감히 유화도에서 회군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성공을 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이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상당히 긴, 무려 4년이 넘는 긴 쿠데타 과정을 거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이성계는 요동정벌 단행이라고 하는 최영의 전통적인 고려의 대관계에 반발을 하고 친명정책을 선택을 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원나라가 명하고 명나라가 흥기를 했기 때문에 이성계의 판단은 옳았고, 그래서 고려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무인들은 권력을 잡고 100년을 권력을 잡았지만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못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위화도 회군을 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를 한 다음에 국호를 개명을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친명정책이라고 하는 대외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호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역사 내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태조는 공양왕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35대 국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는데, 태조가 고려의 국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나는 고려의 제도와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그대로 쓰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권지 고려국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이성계는 자기가 왕시성을 갖지 않은 왕으로서 고려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교체하지 않고 고려 국왕으로 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려 왕조의 특징에서 이성계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려를 건국한 조준이나 정도전 같은 신흥 세력 입장에서는 고려라는 국호에서 이성계가 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왕씨들이 있는 한 고려라고 하는 국호에서는 다시 왕씨가 왕이 되려고 하는 왕정 복고, 고려 왕정 복고가 논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성계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준이나 정도전 입장에서는 국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에서 초래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에 대비를 하고 고려 왕조에 대한 정통성과 향수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어떤 생각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려 국호를 계승을 해서 고려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이제 조준이나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명나라의 요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외교 술수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계가 즉위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공양왕으로부터 선의를 고집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따라 마지못해서 왕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이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고자 합니다라고 직위교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7월입니다. 7월에 즉위를 하면서 이 교서를 발표를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명나라 외부에서 문서 한 통이 옵니다. 자,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만들어진 동이이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외부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를 자유로울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에 따르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동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변방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즉 이제 이성계가 즉위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테니까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국호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빨리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나라 외부의 서류가 한 통 옵니다. 자, 이게 얼핏 생각하면 지금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성계가 고려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명나라가 갑자기 너희들이 국호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었겠죠. 할 필요도 없었겠죠. 예컨대 그래서 조진이나 정도전 같은 세력들이 명나라의 약간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국호를 개칭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명나라에서 요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자마자 즉각적으로 신이 가만히 생각하는데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화령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령은 이성계가 태어난 동네 이름이고 조선은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조선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도전이 마음속으로는 단군 조선의 조선이지만 명나라 황제에게는 한반도의 교화 의틀을 만들어준 기자를 생각한 기자조선을 내걸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하는 하나정책, 기자가 내려가서 교화를 한 왕조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선을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과 화령이라고 하는 두 국호를 즉각적으로 명나라 외부의 그 서류에 바로 호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명나라 황제가 답장을 보내죠. 동이후 국호에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라고 해서 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 이성계가 즉위 교서에서 요즘으로 따진다면 공약으로 나는 국호를 조선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려의 모든 것들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의 직을 유지를 한다면 고려의 어떤 노스텔지아에 빠져 있거나 왕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성계가 이시성으로서 고려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담을 공약을 뒤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려의 상국이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서 국호 개칭을 논의하고 즉각적으로 조선과 화령을 보내서 명나라 황제가 조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도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조선 경국전에 나오는 국호론이라고 하는 이 정도전의 글입니다. 이 글을 요약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옛날 이 한반도에 있던 나라 사람들은 전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라 이름을 정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의 허락을 받아서 나라 이름을 정하는데 이게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조선이라는 국호가 좋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논의를 본다면 역시 정도전이 조선이라 국호 변경에 밀접하니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는 명나라의 요청이라고 하는 외교적인 어떤
그 통과 의례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국내의 어떤 정세를 바뀌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부의 세력들이 또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적 어떤 왕권 강화라든가 정치적 변혁을 꾀하는 사건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특히 고려시대는 강국이라기보다는 소국이었고 또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중원을 차지하는 중국 세력에 끊임없이 4대 의회를 취해야 되는 입장에서 고려 왕조는 470년 동안 유지되고 지탱되는 데 반해서 중국이 자꾸 왕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책봉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연호를 쓰니 많이 하는 논란을 겪어야 되고 또 특히 유목민족이라든가 북복민족이 새롭게 중원을 차지했을 때는 반드시 고려를 굴복시켜야만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 트집을 잡아서 고려와 전쟁을 촉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왕제는 다른 왕조에 비해서 즉 다른 왕조들은 내부 삼국 통일을 비롯한 내부 전쟁이 많았지만은 조선 왕조는 물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지만은 고려는 중국 왕조 교체와 따른 전쟁을 겪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군주들이 다양한 키워드,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어떤 정책들, 예를 들어 중패비사라든가 여진정벌이라든가 고구려 계승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관이라든가 강감찬이라든가 서희와 같은 장군들이 등장을 하고 또 삼별초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대몽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내부의 정치 세력들 간에 개경과 서경 세력이 싸우기도 하고 또 친원배로 불리우는 비정상적인 정치 세력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입성책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정치적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유지하는 기나긴 흐름 속에서 이걸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조에 있어서도 이 외교와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적인 즉 세계 주변 정세와 맞물려 있지만 여기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즉 고려와 싸웠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죠. 거란, 여진, 몽골 물론 몽골은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없어졌고 또 힘이 약해졌지만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지만은 민의를 따르고 적절한 저항과 외교적인 담판 혹은 또 기나긴 항전 또 외교적인 실리 또 적당한 어떤 사대 관계를 통해서 왕조를 유지해온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이러한 고려 시대 대외 관계 그리고 외교, 전쟁, 인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새롭게 열어야 되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과의 관계, 아랍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들은 또 언론들은 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상당히 많은 귀감이라든가 생각을 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은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기나긴 궤적을 내다볼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 정책을 펴고 거기에 국내 세력들과 민심이 움직여 나간다면은 또 우리 역사는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또 세계 5대 강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어가 성립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국 고려시대 대외관계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